안녕하세요. 화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 새로 쓰는 서양미술사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완성은 3대 거장의 경쟁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그 1강을 정말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단순히 이제 모나리자를 이 모나리자가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못 듣던 얘기를 내가 알게 됐구나, 그걸 넘어서 명암을 넣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명암을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이 방법,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전수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끝까지 보시고, 오늘은 르네상스 완성의 3대 거장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만 잘 보시면, 그림만 딱 봐도 이거는 르네상스 작품이다, 이거는 바로크 작품이다, 이거는 로코코 작품이다, 이건 신고전주의다. 우리가 이제 전시장 가면은 그림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군데, 누구의 제자며, 어떤 기법을 했고,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의 눈으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특징이 어떻다, 이걸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벌써 이게 특징이 너무 다르거든요. 굳이 작가 이름 외고 이게 그 수많은 작가 이름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보면 시대가 그 시대에는, 이건 너무 쉬워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면 이거 70년대 자동차인데 금방 아시죠? 진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진짜 그 시대의 특징이고, 진짜 그 시대가 추구했던 거,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화가들, 그 당시 르네상스의 그 화가들의 작품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다른 미술사 책이나 그런 거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제목처럼 화가의 눈에만 보이는 거라 그랬죠. 예. 화가의 눈에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림들. 자, 이 첫 번째 이 그림,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그렸던 그 다빈치의 암글의 성모, 그 부분에서 제가 암글의 성모 뭐라 그랬죠? 먼저 시간에 손을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장면, 이거 정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차원의 그림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보시죠. 좀 나중에 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천장벽화인데, 미켈란젤로는 사실 회화에서 다른 조각을 많이 했지, 이 회화는 이게 거의 유일한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팔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중요한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온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주 손꼽히는 걸작이죠. 여기에 나오는 또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손을 앞으로 뻗고 있죠. 좀 이 3대 거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이외에 그 다른 북유럽 여기 작품입니다. 그 홀반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이 그림에 이 손을 보세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자, 또 이 작품도 역시 먼저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다듬어서 이 튀어나온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들이 이렇게 손을 그렸을까?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을 앞으로 내민다는 거. 먼저 이제 모나리자 특징이 뭐라 그랬죠?
모나리자는 이 반측면을 그릴 수 있었던, 반측면은 명암을 완벽하게 넣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을 낼 수 있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죠. 예. 자,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그냥 선으로만, 명암 없이 선으로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입체감이 안 나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쪽 팔 길이에 비해서 반대편이 짧아 보이죠? 이제 명암을 못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이거를, 명암을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넣지 않는, 이제 만화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약간 크게. 그래야 좀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장면 많이 있죠. 좀 과장을 시켜서 입체감을 보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화가들은 아무래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이거는 비유하자면 핵폭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 저기 어떻게 손이 튀어나오지? 자기도 이런 핵폭탄을 가지고 싶죠. 지금 이 다빈치가 반측면을 이렇게 훌륭하게 그려내는 그 입체감을 표현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으로 앞으로 내는 거, 이것을 완벽하게 입체감을 낸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다빈치처럼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작가들은 다 그 장면을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것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명암법을 마스터했다는 하나의 자기 과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팔을 꼭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하늘을 가르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땅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죠. 이게. 라파엘로는 다빈치의 그림을 자기가 더 젊은 작가니까 오래 보면서 그 그림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든지 이 발전 경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 다음 작가는 그걸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라파엘로가 제일 막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외에 더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손의 표현,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그 얘기를 이제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제 회화를 좀 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얘기는 이제 모나리자로 갑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하는 배경도 되는 건데요. 다빈치가 회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회화란 이 사각형 안에 그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런데 이게 마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것처럼 실내인데 그림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회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안으로 점점 들어가 보이게, 그래서 이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 일루전이라고, 그러니까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일루전을 추구한 것이 서양 미술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그런 역사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서는 그래서 그 일루전을 모두 사진으로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세계를 추구한다.
뭐 그건 주장이거든요. 현대 미술에서는 이제 그 일루전을 더 이상 뭐 이제 추구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양 회화의 역사는 바로 이 일루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의 역사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다빈치로부터 촉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평면인데 안에 공간을 만들어 100m고 뭐 수백 킬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래서 회화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조각은 얼마나 단순하냐. 발가락의 발톱을 다 열심히 파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회화에 비해서 조각은 좀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발끈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화는 한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만 잘 보이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면 되는 그런 예술이지만 조각은 이걸 360도 사람이 어디서 볼지 모르니까 어느 부분에서 봐도 아름다워야 된다. 회화처럼 그냥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만 그럴싸하게 하는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 조각이 진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도 또 그런 거에 되게 굉장히 또 이 미술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이제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황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이제 싹 바꾸는 거죠. 조각도 바꿔, 그림도 바꿔. 그래서 내 때에 이르러서 요즘 약간 정치권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새로 무슨 연구 단지를 만들든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화와 조각을 새로운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회화가 뛰어나냐 조각이 또 뛰어나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논쟁도 벌이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회화를 이제 주문받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회화를 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사실 망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보여주고 싶은 내가 회화를 이 정도로 훌륭하게 한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회화를 좀 그래도 해봤던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화가를 모집을 했대요. 그래갖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회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네. 그래서 다 내쫓고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미켈란젤로의 천정벽화는 혼자 다 그린 거예요. 그 교황이 바뀔 때마다 미켈란젤로가 계속 이제 다른 작업을 하게 돼요. 막 만들고 있었는데 교황이 딱 바뀌면 그거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미켈란젤로가 거의 너무 짜증나서 도망을 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다가 망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데 이게 돌에 이게 이제 앞에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면 이렇게 해서 뺨부터 나와요. 이렇게 뺨부터 파요. 이렇게 입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다 여기까지 작업하다가 교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멈춰.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미켈란젤로 사후에 이제 로댕이라는 작가가 로댕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조각한 이 조각가가 그 사람뿐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그래도 로댕은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마치 돌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 형상, 생명이 탄생하는 것 같은 형상, 이제 그런 걸 느껴서 바로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로댕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기물 속에서 나오듯이
그런 반쯤 섞여 있는 그런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 참아요. 어느 정도 자존심이 이제 강했냐면, 자기가 이제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했는데, 우리는 다 미켈란젤로 하면 그 사람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홍길동처럼 그 이름이 되게 흔했나 봐요. 그래갖고, 다른 조각가가 어디 사는 미켈란젤로, 어디 사는 미켈란젤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 조각을 보고, 역시 그 미켈란젤로가 역시 그 조각을 잘해.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마나, 얘가 했다는 거고. 그래서 몰래 가갖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북동 사는 미켈란젤로 이렇게 새겼대요. 이 띠에다가. 이렇게.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라파엘로라는 작가가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벽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라파엘로는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나는 이거 혼자 이거 다 하고 있는데 할 줄 모르니까 다른 작가들 데리고 하지. 나는 써봤는데 그 실력이 안 돼서 도저히 그 작품 나오지도 않더라. 그 수준이 나오려면은 그런 사람들 수준 갖고 그림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비웃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구도 손 안 대고 자기 혼자만으로 라파엘로 순수 전체를 총괄해서 그린 그 작품이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르네상스의 완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이거 앙그레 성모가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 그랬죠. 네,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어떤 방법을 썼냐?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근데 뒤로 갈수록 흐려진다. 근데 그건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어두워진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빛이 줄어드는. 그래서 하고 야외를 그린 건 조금 밝아졌지만, 그래서 일부러 점점 어둡게 해서 공간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암굴에 있는 성모를 그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도 약간 컴컴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색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표현 방법이 점점 어둠으로 들어가는데 검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라파엘로는 이게 큰 홀이잖아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걸 채택한 것부터가 이 당시 르네상스가 추구하던 게 그리스의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그 수많은 석학들,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이 사람들, 시인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이 아테네 학당, 아고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당시 이상과 맞았고, 그것을 표현하려니 암굴의 성모 같은 작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색채 지식을 총동원한 그런 작품이자 또 이 공간감을 내는 방법.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미술사적인 그런 얘기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공간감이 나냐면은 이 점점 어둡게 하는 다빈치의 방식에서는 좀 단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이 공기에서 점점 채도가 낮아지는, 이 채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여러 강의 중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 색채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 그걸 보시면은 색을 아마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르네상스의 특징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공간감을 내냐면, 맨 앞에 있는 이 기둥, 이런 검은색과 흰색, 제일 밝은 거와 제일 어두운 거,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은
조금 어두워진 회색과 조금 옅어진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두워진 밝음과 조금 더 밝아진 어두움.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대비가 점점 줄어들죠? 이런 방식으로 공간감을 내고, 사람도 어두워졌을 때 검은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의 어두움 색을, 피부색의 어두움 색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로 그 이제 공간감도 내고, 이 먼저 그림과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그림을 갑니다. 물론 이 색은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 이 현대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멉니다. 이 색이 완성된 것은 인상파서부터입니다. 인상파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색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의 이제 과정이죠. 명암법이 쭉 오랜 시간 그리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을 다빈치가 완성했듯이, 이제 라파엘로서부터 시작된 이런 색채 기법이 이제 발전해서 인상파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그것을 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근육의 표현이라든지, 그것을 비유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독창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하나는 참 잘 그렸는데 전체가 잘 어우러지지 못했죠. 아무래도 조각이 전문이니까 회화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미진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도발에 대해서 라파엘로는 이게 회화다라고 하는 정말 르네상스 회화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냐면, 이 다비드상으로 이제 대스타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교황이 이제 좋은 대리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 굉장히 크고 이제 좋은 대리석이긴 한데 좁으면서 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조각을 할 조각가를 모집을 했는데, 이 조각가들이 좀 겁을 낸 거죠. 이게 잘못하다가 턱 부러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이게 좁고 길면은 기껏해야 이렇게 서 있는 거나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역동적인 동작이 없다 보면 잘 만든 것 같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또 이 교황이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 요거밖에 안 돼. 뭐,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날 들으면 좋을 게 없다 생각해서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고, 그래서 나온 게 다비드상입니다. 원래 이 다비드상 그러면 사실 싸우는 거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멋지게 해야 되는데, 뭐 멱살이라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 참 훌륭한 점입니다. 이렇게 딱 이러고 있죠.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인 작품이 됐냐.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주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표현에서만 나오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 왜 일어나느냐, 표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근육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어떤 근육의 어떤 부분이 강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눈의 느낌에 그것이 전달이 되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동작만 보더라도 이 손에서 다비드가 느껴져요. 이렇게 탁, 표정도 표정이지만. 그게 이제 실력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미술 이런 해설을 할 때도, 어떤 작가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흔하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면을 표현했다. 예. 그래서 렘브란트는 훌륭하다. 내면 안 표현하려는 화가 없죠. 다 내면을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내면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요게 사실은 필요한 게 미술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내면을 표현하게 됐냐? 근육의 이완과 긴장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 조각의 핵심인 거죠. 예. 그 좁은 그 조각에서 다비드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힘을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저도 사실은 이 어릴 때 그 미켈란젤로의 사실 손에 반해서 나도 화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 이전에 좀 찾아보시면 그리스 시대, 이게 이제 르네상스는 그리스 시대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사실은 저는 그 작품을 더 좋아합니다. 프락시텔레스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 그 조각가를 그 당시 이 평론에서 굉장히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했는데, 남아있는 작품, 그 프락시텔레스의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스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르메스. 이렇게 그 근육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이런 근육이 아니에요. 아주 우아하면서 정말 중력이 느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조각을 하나. 그럴 때는 이게 좀 해석이 안 될 때는 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설 뭐 이런 게 좀 외계인이라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이 프락시테레스 이후에 정말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아니었나, 미켈란젤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라파엘로는 이제 이 라파엘로는 이런 이제 공간감을 내는 이 작품 외에 또 중요한 앞으로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통해서 인물화를 너무 잘 표현했잖아요. 이제 진짜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밝아진 색채 그것으로, 그리고 더 이제 먼저 기술에 자기 것을 얹으니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죠. 이게 이제 색채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물화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작품들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테마,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신화 이런 것을 표현한 거에 덧붙여서 라파엘로의 이 초상화가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사실 이제 점점 오면서 제일 이제 먹고 살기 좋았던 부분이 초상화입니다. 이게 뭐 사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화가들은 이 초상화만 잘 그리면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예. 영화 이제 고야의 유령, 예, 거기에 보면 그걸 잘 다룬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이 미술사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나올 만한 부분인데, 고야가 이제 시대를 비판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고야의 유령이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괘씸죄가 이렇게 적용될 만한 상황인데, 있는 이제 정치계에서는 다 자기 초상화를 고야한테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야가 이제 잡혀가면 자기 초상화 그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얼굴을 고야가 그려주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다 편을 듭니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 비판은 누구나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고야한테 그래도 얼굴 하나를 좀 그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화가가 이 초상화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 라파엘로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뭐 사망을 했죠. 자, 이 르네상스는 이렇게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르네상스의 작품에서는 좀 이제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채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고 약간 인쇄술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색을 잘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바로크 미술이 나오죠. 바로크에서부터는 그 색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인상파가 오기 전까지 이제 색채는 점차 좀씩 발전하게 되는 게 이제 미술사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고요. 여기서 곁들여서, 북유럽에서는 아까 보여줬던 그 홀바인이라는 작가, 이런 그림들은 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 그리게 됐고, 이 북유럽의 작품들은 그 외에 이제 그 다양한 테마들을 추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는 그 회화에서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아까 이제 이 근육의 표현이나 이런 색채의 표현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직후에 나왔던 티치아노 작가의 작품. 이제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발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 추가로 제가 이제 그 모나리자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평론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나리자의 시선은 어디서 봐도 자기를 쳐다본다.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이다. 근데 참 이런 게 좀 부정확한, 진짜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모나리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지각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짧게 그냥 보여드리면, 자, 여기 사진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TV를 이렇게 둘러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보는 사람, 이제 측면에서 보는 사람 다 다를 텐데, 원래 보이는 거는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화면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었어도 마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야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지각 능력이 참 훌륭한 게, 내가 위치가 그렇게 돼도 정면 위치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자동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TV를 여기 끝쪽에서 본 사람이나 정면에서 본 사람이나 똑같은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이 나왔다. 그러면 다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옆에서 본 사람은 강호동 날씬하던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자, 이런 그림 한번 본인이 그려서 한번 벽에 붙여놨어요. 정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어디서 봐도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잘 못 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시지각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이 명암법을 표현한다는 것은 본능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암은 서양 미술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 미술에서 명암을 표현한 곳은 서양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눈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냥 눈으로 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이제 평론 하나 소개했었잖아요. 중세에는 아마 그 평론가는 이랬을 겁니다. 화가인데 눈이 얼마나 좋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그렸지? 그러면 이걸 추구를 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명암을 추구하지 않았어. 이걸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명암을 추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명암이라는 것은 특별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 평론에 보니까 서양 미술사 진중권 씨의 이 다원성에서 통일성에서 보면은 바로크 회화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각각의 요소가 자신의 독립성을 잃고 전체의 효과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인물이나 사물이 각자의 뚜렷한 형과색을 가지고 독립성을 주장했고, 이제 바로크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암굴의 성모 얘기하면서 전체가 이제 통일감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 그랬죠. 개체 묘사를 잘한다 그래서 이 여러 개를 놓은 정물화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통일감 있는 빛, 그리고 색채, 이런 조화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가능한데, 르네상스에서는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죠. 라파엘로는 그것을 통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을 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크는 본격적으로 화면의 통일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냐? 명암법. 그리고 화면 전체의 조화를 이제 만들어낸 시대고, 바로크는 그것을 발전시킨 시대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런 미술이 어떻게 각자의 무슨 개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작가들이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건 그 시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 시대의 특징과 함께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보다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바로크, 루벤스와 렘브란트, 우리 알고 있는 그런 화가들이 다 이제 바로크 화가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